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3조 5천억 달러 규모였던 사회복지 예산안을 1조 7,500억 달러 규모로 축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를 방문하고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플루복사민이라는 4달러가량의 우울증 치료제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가 앞으로 50세 이상 연령층은 매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저기서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세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직전 분기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당초 3조 5천억 달러 규모였던 사회복지 예산안을 1조 7,500억 달러 규모로 축소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출국에 앞서 의회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또 백악관에서는 별도로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1조 7,50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된 새로운 사회복지 예산안은 우선 모든 3, 4세 아이들에게 무상 유치원 교육을 제공합니다. 연간 600만 명 이상의 아동들에게 무상 유치원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이미 등록한 아이들을 위해선 유치원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또 가족들이 자녀 양육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지원과 현재 수백만 명의 부모가 월수표 형태로 받고 있는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강화해 9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연간 1인당 평균 600달러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메디케이드의 보장 격차를 좁혀 400만 명의 무보험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며 보청기 지원 등을 보장하기 위해 메디케어도 확대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5,5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민 시스템 개혁을 위한 1,000억 달러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 마련을 위해 이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최소 15%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1,0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5%의 세율 적용 및 2,500만 달러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대해선 3%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세제 정책도 담았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 등 억만장자들에게 소득세를 적용하려던 부자 증세 계획은 철회됐습니다. 기존의 의약품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로 쓸 수 있는 약품을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플루복사민이라는 4달러가량의 우울증 치료제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플루복사민이라는 값싼 우울증 치료제가 당뇨병 등을 가진 코로나19 고위험 성인 감염자들의 중증 위험을 낮춰주고 입원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증과 강박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이 약은 염증을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결과를 국립보건원에 통보했고 세계보건기구가 플루복사민을 새 코로나19 치료제로 권고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턴 소재 맥메스터 대학의 에드워드 밀스 박사는 세계보건기구가 플루복사민을 새 치료제로 권고하면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쉽게 약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약을 사용할 경우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4달러에 불과합니다. 반면 항체 IV를 이용한 치료는 2,000달러, 아직 승인받지 못한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를 사용하는 치료는 1회당 700달러 상당입니다. 연구팀은 당뇨병 등을 가진 채 코로나19에 감염된 브라질의 고위험 성인 1,5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절반은 열흘 동안 플루복사민을 복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위약을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4주 뒤 이들의 입원 여부를 추적한 결과 플루복사민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11%가 입원했고 위약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16%가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어제 랜싯 글로벌 헬스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뉴욕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려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 경찰 노조가 법원에 일시 중지 명령을 신청했었는데요. 어제 뉴욕시의 연방지법원 판사가 이 신청을 기각하고 백신 접종 의무화는 예정대로 제 날짜에 시행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욕시 연방지법원의 리제트 콜론 판사는 경찰 노조가 시 당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 일시 중지 명령을 신청한 것을 기각했습니다.
폴론 판사는 시 당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예정대로 제 날짜에 실시돼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시 당국에 대해 11월 12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 나와서 백신 의무화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노조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콜론 판사는 경찰 최대 노조인 경찰권익협회 변호사들의 백신 의무화 반대 변론을 몇 시간 동안 듣고 난 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 당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 의무화가 지체 없이 시급하게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경찰관과 소방관, 청소미화원 등 시 소속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29일 오후 5시까지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사람들에게는 11월 1일부터 무급 휴가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 경찰은 수천 명의 경찰관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일시에 무급 휴가를 가게 될 경우 어떻게 치안과 시 행정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가 앞으로 50세 이상 연령층은 매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50세 이상 사람들은 매년 백신을 맞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방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이라면서 2023년부터는 이런 연간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몇 주 내에는 식품의약국으로부터 12세에서 17세 대상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6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백신 긴급 사용 승인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누바 아페안 모더나 회장도 지난 26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방셀 CEO와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페안 회장은 바이러스 변화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매년 독감 백신처럼 계속 추가로 접종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 12세 이상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은 화이자가 유일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12세에서 17세의 57%가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 외 다른 사망 위험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20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00만여 명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코로나19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 등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원인의 사망 위험도 3분의 1로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1,100만여 명을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완료자와 비접종자로 나누고 조사 기간 각 그룹에서 사망한 사람 수와 사망 원인 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 기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모두 640여만 명이었고 백신 접종자 가운데 코로나19를 제외한 다른 원인으로 1년간 사망한 사람은 성별과 나이 같은 인구 통계학적 요소를 배제할 경우 1,000명당 3.5명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그룹의 경우 1년간 코로나19 외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는 사람 수가 1,000명당 11.1명으로 백신 접종자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백신 비접종자가 코로나19 외의 원인으로 더 많이 사망하는 패턴은 모든 인종과 민족, 대부분 연령층에서 유사했고 전반적인 사망률이 변할 때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현상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이 보통 백신을 꺼리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평균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위험한 행동도 더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서류 미비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되고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됩니다. 어제 뉴저지주 보건복지국은 팬데믹 동안 정부 혜택에서 제외된 서류 미비자를 돕기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인 제외된 뉴저지 주민기금의 시행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연방 경기부양 지원금 또는 코로나19 관련 실업수당 혜택을 받지 못했고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경제적 손실을 겪은 가구당 연소득 $5만 5천 미만
그리고 18세 이상 뉴저지주 거주 서류 미비자입니다.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로는 경기부양 지원금과 코로나19 기간 관련 실업수당 혜택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은행 잔고 내역서와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뉴저지주 거주 및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국은 가족 구성원 중 연방정부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신청 자격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 한 명당 $1,000, 가구당 최대 $2,000의 지원금이 제공되고 신청자는 지원금을 계좌입금이나 체크 또는 직불카드로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은 지원금이 선착순으로 지급되고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잇따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의 주요 화두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여기저기서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일시적으로 얼어붙었던 수요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지만 공급망 병목과 물류 대란, 원자재 비용과 인건비 상승 등이 어우러지면서 여기저기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여파로 경영에 차질이 빚어진 주요 소비재 기업들은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가격 인상을 속속 예고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미국 매장들의 메뉴 가격 인상률이 6%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는 특히 인건비만 현재까지 10% 이상 급등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제임스 퀸시 최고 경영자도 이날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물류 비용이 내년에도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필요하다면 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업체인 크래프트 하인즈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전 세계 소매 부분과 레스토랑의 가격을 1.5% 인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M 역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에 가해지는 압력을 고려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행 관련 비용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힐튼의 최고 경영자인 크리스토퍼 나세타는 이날 투자자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매일 매초 제품 가격을 다시 책정할 수 있다며 호텔 숙박비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처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세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5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곤 있지만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직전 분기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5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직전 2분기 6.7%에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지난해 1,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연율로 환산하지 않은 GDP 증가율은 0.5%에 그쳤습니다. 3분기 성장률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8%,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2.6%를 모두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지난 여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글로벌 공급망에 전례 없는 차질이 빚어진 것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경제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3분기에 단 1.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2분기에는 12% 급증한 바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도 소비를 망설이게 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글로벌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노동력, 원자재가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공급망 곳곳에서 정체 현상이 벌어진 것도 미국의 성장 속도를 끌어내렸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8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0,000건 감소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미 전역에서 살인사건이 인구 10만 명당 7.8건으로 2019년에 비해 30% 급증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감소해오던 살인사건은 100년여 만에 지난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어제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사망진단서 정보를 집계해 이달 초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미국의 살인사건이 인구 10만 명당 7.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수치는 2019년 10만 명당 6건보다 30% 늘어난 수준입니다. 9.11 테러가 발생했던 2001년의 증가율 20%를 훌쩍 뛰어넘어 19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퓨 리서치센터는 CDC가 수치를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연방수사국이 전국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수치를 참고하면 지난해 미국 내 살인사건은 총 2만 1,570건이 발생했다며 199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2019년 16,669건에 비하면 29%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FBI의 수치는 모든 사법기관 자료를 집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살인사건이 증가했는데 특히 몬태나주 84%, 사우스다코타주 81%, 델라웨어주 51%로 높았고 뉴욕주 47%, 펜실베니아주 39%, 일리노이주 38%, 오하이오주 38%, 캘리포니아주 36% 등 인구 밀도가 높은 주에서도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살인사건 급증의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경찰의 가혹행위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나타난 사회 경제적 변화가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 가입단체인 뉴욕 민권센터와 시카고 하나센터, 필라델피아 우리센터, 버지니아 함께센터, 휴스턴 우리 훈토스 등 전국의 이민자 권익운동 활동가들이 하루 24시간 7일 동안 진행했던 모두에게 시민권을 워싱턴 DC 밤샘 농성이 어제 끝났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집 앞에서 열린 농성을 통해 이들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서류 미비자 합법화를 바라는 단체의 뜻을 전달했고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서도 모두에게 시민권을 외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계 여성 신디 K 정을 펜실베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 검사장에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지명자는 1997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2002년 컬럼비아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뉴욕주 검사, 법무부 인권국 공판검사 등으로 일했습니다. 정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을 받을 경우 한국계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연방검사장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62살의 제임스는 뉴욕주 검찰총장으로 선출된 첫 여성으로 흑인으로도 첫 뉴욕주 검찰총장직을 맡았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뉴욕시에 권력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지사로 있다 주지사직을 물려받은 캐시 호컬 현 주지사에게 최고의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은 이번 주 후반 출마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20년 만에 뉴욕 JFK 공항 터미널을 이전합니다. 2001년부터 써오던 터미널 4 대신 주요 항공사들이 이용하고 탑승객들의 접근성도 좋은 터미널 1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미널 이전은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항공사 동맹 스타 얼라이언스 소속 항공사들과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터미널 1의 경우 체크인 카운터와 연방교통안전청 보안 검색대 간 거리가 짧고 탑승 게이트까지의 거리도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만큼 이용객들의 편리함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오전에는 구름이 많겠지만 점차 개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